네. 자, 이어서 이제 7월부터 급여자료 입력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월까지 급여자료 입력했어요. 자, 7월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월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1번 급여 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네, 그러면 확인 눌러 주시고 또 한번 확인. 이렇게 하면 7월에는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8월에 급여 지급할 때 퇴사 연원일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 가셔서 인사급여 사원 등록이죠. 성동일의 퇴사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클릭하시고 퇴사 날짜 여기 20번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2023년 08월 25일 이렇게 날짜를 넣어줍니다. 8월 급여를 입력할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에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귀속 연월을 8월로 바꿉니다.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하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원 중에 1002번 성동일의 사원 이름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중도 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공제액에다 놓고 엔터를 한번 쭉 쳐보세요. 엔터를 국민연금부터 엔터를 치고 소득세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중도 퇴사 안 나타나나요? 위에 거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저 상단에 보시면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요 탭이 나오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 양식을 우리가 보면서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반영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중도 입력해가지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아까 비어있던 곳에 마이너스 454,860원과 마이너스 45,430원.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8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돌려줘야 될, 환급해줘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8월달에는 공제액이 마이너스 142,530원이 되고요. 8월에 성동일의 지급금액은 차인 지급액은 4,242,53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복사하십시오. 9월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10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11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하신 다음에 12월은 상여금을 있는 급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보시면 12월 급여 대장을 밑에 이렇게 표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12월에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여금이. 그래서 양식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월에는 기본급 다음에 바로 직책수당이잖아요. 이 상여금 항목이 하나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12월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구분을 바꿔줍니다. 2번으로 급여 더하기 상여 그리고 복사 후 재계산을 해요.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상여금을 여기다 입력하면서 나머지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이 변화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김현철의 상여금 450만 원. 네, 직책수당, 그 다음에 상조회비 그대로죠. 그 다음에 노현주의 상여금 270만 원 넣어주고, 나머지 수당에 차이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아마 차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진섭도 상여금 입력합니다. 190만 원. 나머지 수당과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변화 없죠? 자, 그러면 12월까지 입력을 다 했습니다. 예,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해봤어요. 시험에서는 한 달치만 입력하는 걸 할 텐데,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체크하는 거냐면, 이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이 수당을 입력할 때 과세 비과세를 제대로 등록을 하는가,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 12월 급여자료, 이 상용직 근로자의 12월까지 급여자료를 모두 입력을 마쳤습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2월 달 거 한 달치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99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보고 한번 12월 거 한 달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철 소득세로 확인해 봅시다. 빨갛게 표시된 거. 노현주 이진섭. 네, 맞죠? 네, 소득세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99페이지에 12월 급여대장에 보여지는 소득세 부분과 우리가 입력해서 나온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분이 똑같습니다. 소득세는 급여의 요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맞았다라고 하면은 급여 내용이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우리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3일패션이죠. 이 회사도 바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8월분 급여자료 및 중도 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급여자료가 잘 입력되어 있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속기간과 지급기간만 잘 입력해서 작성하시면 다 이 아래 부분에 급여자료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와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귀속기간, 지급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월분 급여는 귀속도 8월이었고 지급을 8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급기간도 8월입니다. 여기 수행과제 풀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로 가느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귀속 기간은 8월부터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급 기간에서도 8월부터 8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정기 신고해서 엔터 하시면 이처럼 작성이 됩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은 우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했습니다.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8월 달에 4명의 세금을 계산했고요. 총 지급액은 4명의 총 지급액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제외된 거예요. 1,470만 원. 그리고 4명의 소득세는 이만큼이 되고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국세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는 시청, 구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니까 소득세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월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에 성동일 씨가 퇴사했었죠.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한 사람 1명이었고 이 사람의 8개월치 급여는 3,120만 원이었고 그래서 세금을 정산해 보니까 45만 4,860원을 환급해 주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합치면은 소득세가 이번 달에 환급받아야 될 돈이 마이너스 27만 6,160원이에요. 우리가 환급받을 돈이 27만 6,16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에다가 환급을 신청하려면 이 금액을 이대로 환급 신청액에다 입력해 주면 되고요. 다음 달로 2월에서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려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차월 2월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교재에 작성된 내용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는 것은 아까 필요지식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소득세의 원천징수만을 여기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법인세, 법인원천, 또 위에 보시면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와 같이 근로소득 외에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양도, 법인 원천징수까지 모든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총 지급액란에 식대와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로 포함하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총 지급액란을 여러분에게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좀 정확히 말하면 식대 비과세였잖아요. 식대, 육아수당 이거는 제출 비과세라 이거 제출 비과세. 그래서 총 지급액란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게 세법이 개정됐네요.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식대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2023년도부터 식대, 육아수당, 제출 비과세로 총 지급액란에 포함되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예요. 자, 이런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급여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 귀속 연월이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귀속 연월을 이게 선택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이 목록 단추만 눌러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거길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당 등록은 여기에서 했고 공제 등록은 여기서 했잖아요. 그 옆에 비과세 감면 설정이라는 이 탭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지급 명세 제출 미제출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미제출에 자가운전, 육아 산전 휴가, 이거 휴가죠. 육아 수당하고 육아 산전 휴가하고 다릅니다. 육아 수당은 제출이에요. 식대도 제출이죠. 자, 미제출이 무엇이 있는지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육아 산전 휴가, 이건 육아 수당이 아니고 육아 산전 휴가 급여예요. 급여. 이 부분이 미제출에 해당이 된다. 여기 미제출이라는 것이 뭐다? 아까 자, 이거 닫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요 총지급액이라고 하는 날, 총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법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식대도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23년도부터는 식대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반영이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요 총 지급액이 여러분이 급여 대장에 있는 그 모든 실제 총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급여 대장에 있는 총 지급액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12월로 선택해서 하나 12월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해 놓은 여기 차인 지급액, 이게 이제 총 지급액이잖아요. 아니 이게 차인 지급액이고 이 총 지급액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총 지급액, 지급액계. 이게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빠진 것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설명을 보면 중도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퇴사자를 불러와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8월달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성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났으면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8월 급여는 이미 입력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12월까지 급여 자료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이것은 연말정산에서 해라 이겁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서 중도라는 탭에 가서 해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급여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연말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보면 중도도 있죠. 중도. 중도. 그래서 중도 탭에 가가지고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성동일을 불러서 근데 우리는 중도에 가면 성동일이 이미 다 불러져 있어요. 연말정산 아까 우리가 중도 정산했기 때문에. 근데 중도에 가서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성동일을 불러서 정산을 여기서 해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까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여기 연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동일 씨는 중도에 퇴사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제 성동일 씨가 다른 회사로 옮겼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자, 다음은 301페이지. 이번에는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1페이지 일용직 사원의 등록, 급여자료 입력, 필요지식을 보면은 1급, 시급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의 계산 구조는 앞에 이론에서 우리 여러분 꼭 알고 계시라고 구조를 우리 공부했었죠. 일용직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됩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공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낮은 기본세율 6%를 곱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이 55%를 공제합니다. 그것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그 공제한 금액이 결정세. 이렇게 세금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계산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하라는 이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계산 절차를 꼭 알아놓으셔라. 자, 일용직 사원도 부서가 있으면 부서도 이제 등록할 수가 있고요. 급여 형태가 일용직 사원은 시급직이 있고 1급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원 등록할 때 우리가 이걸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급여의 지급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지급하는 것을 매일 지급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는 걸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매일 지급은 소득세를 계산해서 1,000원 미만이 나왔어요. 만약에 990원이 나왔다 그러면 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액 부징수라는 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매일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에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아예 계산이 안 돼요. 하지만 일정 기간 단위 지급으로 하게 되면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됐다 하더라도 소득세가 산출되니까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따로 작성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 근로자하고 같이 작성이 돼요. 아까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잠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근로소득 안에 자 간이세액, 중도퇴사 있고 그 밑에 일용근로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줄 A03의 일용근로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원천징수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똑같아요. 일용근로자만 하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근로자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반영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같이 신고해 주면 돼요. 자, 수행과제 같이 해볼게요. 자,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 입력. 생산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 부서가 생산부예요. 1급은 20만 원인 직원입니다. 12월분 근무 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일정 기간 단위 지급자예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시오. 12월로 작성하면 되죠. 자, 사원 등록 여기 4번 주민번호 이런 걸 보고 등록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여기입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면은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사원 등록이고 그 옆에가 급여 입력이에요.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사원 등록을 먼저 합니다. 코드 7001 사원명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는 850327 2 000009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01일 퇴사는 그냥 입력하지 마세요. 퇴사 뭐 날짜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입력하지 마시고 주소가 없죠? 주소 생략이라고 되어 있네. 입력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다 없죠? 네, 쭉 지나가시고 그러면 위에는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급여 사항 등록에서 자 급여 지급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1번 일정 기간 지급으로 이걸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14번에 정상급여가 1급직이죠. 1급직. 유형은 1급직 해놓고 여기다가 2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죠. 예, 거기 1급 20만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20만원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연장급여 이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 급여의 0.9%. 자, 20번을 고치겠습니다. 생산직, 일용직의 경우는 600번 코드가 아니라 500번 코드를 써야 돼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임금을 선택하시는데 임금을 검색하시는데 임금보다는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잡급. 다시 자 부분 검색에서 잡급을 검색하시고 자 잡급에는 507 이게 생산부, 805 영업부 이렇게 돼요. 관리부나 영업부. 자 그러니까 생산부니까 507입니다. 확인. 네, 이걸 507번 잡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급여 지급 방법과 1급 정상급여 20만원. 그 다음에 생산직이다 그러면 500번대 잡급. 영업부의 일용직이다 그러면 800번대 잡급. 부서가 부서 없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채점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뭐 생산부인지 영업부인지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생산부 일용직 사원이다 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이 급여가. 그래서 500번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영업부 일용직 사원이다 그랬으면 꼭 요거 800번대 잡급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개정 과목을 잡급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코드는 500번대나 800번대 중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생산직인지 그 다음에 영업부인지 부서가 표시 안 되어 있을 때는 요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로 합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으로 가요. 이제. 자, 언제 일을 했는지를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이게 사실상 급여 대장이죠. 자, 일용직 급여 입력에서 귀속 연호를 12월. 지급은 몇 월 달에 했냐면 12월에 했습니다. 지급도. 부서는 코드가 아마 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생산부라고 이제 여기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비워 두겠습니다. 엔터. 자, 신민경 클릭하시고. 자, 어떻게 여기 근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X가 돼요. 네.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X가 되고 X를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그 정상급여가 입력이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0.9% 계산되고요. 소득세, 간이세액비에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무 날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15일까지.
15일에 15일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15일이어서 지급액의 밑에 합계는 300만 원이고요. 고용보험료는 0.9% 27,000원이고요. 오른쪽으로 지나가 보면 소득세는 2250원이고요. 지방소득세가 1950원. 그래서 300만 원에서 공제액계 49,200원을 공제하면은 신민경에게 295만 800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12월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아까 작성 한번 해봤던 거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까 8월로 작성된 거 저장해 놓으시고 위에 저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장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12월 걸 또 작성합니다. 자, 귀속 12부터 뒤에 날짜도 12월 지급기간 12월부터 12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됐는데 자 12월에 우리가 세 사람의 간이세액에 의한 일반 근로자의 지급 내역이 있었죠. 그 소득세가 80만 3,660원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신민경이라는 일용직 근로자가 생산부 직원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총 지급액 300만 원에 소득세는 2만 250원이었습니다.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을 1월 10일까지 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소득세가 당월 조정 환급세액 27만 6,160원이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8월 거를 저는 이제 저장을 해놨거든요. 네, 중도태세자 있었던 거. 그걸 저장을 해놓으니까 전월 미환급으로 여기 들어갔어요. 그게 여기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뺀 요것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11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으니까 그걸 다 작성했다면 이거하고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8월 거 작성하고 나서 바로 쭉 넘어와서 지금 12월 걸 작성했어요. 12월 거를. 그래서 지금 8월 다음에 12월로 이어진 거예요. 이거는 매월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매월 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의 경우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명이나 2명 정도 되는 인원, 그게 이제 정확한 인원은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 신고 의무자 중에 보면은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나 이제 회사가 여기 삼일전자 법인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회사는 매월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거 이 정도 알려고 실습해서 이 정도 하실 줄 알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연습할 거예요. 연말정산. 그래서 좀 쉬었다가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이런 필요주시 연말정산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